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모의 아이를 낳으라는 강요로 인생이 바뀐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결혼 전까지는 평범하기 그지없었던 남편과 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한 미스테리한 사연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오늘은 외계인을 만난 것보다 더 황당했던 제 결혼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댁이 외계인보다 이상한 사람들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저도 막상 경험해보기 전까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항공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남편은 울산에서 살았고 저는 인천에서 살았기에 장기 연애 커플로 오랫동안 사귀었죠. 로맨틱하게도 남편이랑은 승객으로 만났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떨어뜨린 볼펜을 남편이 주워주면서 말을 걸게 되었어요. 저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타입도 아니고 이상형도 딱히 없어서 측면에 바란다는 그런 말은 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눈에 무슨 레이저를 쏜 것처럼 저를 사로잡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남편하고 사귀게 된 거죠. 저기요, 정말 이상해. 왜 자기가 나를 한 번 쳐다본 것뿐인데 이렇게 끌리는 걸까? 그야, 우리가 천생연분이어서 그렇지. 자기가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거야. 그렇겠지? 정말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아. 남편과 사귀기 전에 수많은 소개팅 요청, 선보라는 부모님 압박이 있었어요. 직업이 승무원이다 보니 많은 남자들한테 대시를 받았죠. 그래도 저는 웬만한 남자는 성에 안 찼어요. 눈이 높다기보다는 저는 사람보다 일이 더 좋았고 딱히 결혼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미인이라는 소리 듣고 살았는데 제가 연애에 통 관심이 없었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돌부처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랬던 제가 거의 5년 만에 어떤 남자랑 사귄다는 말을 들었으니 친구들은 다 저보고 그 남자를 데려와라. 직업은 뭐냐 하면서 성화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사귀고 난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들이랑 저희 커플이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거의 청문회처럼 질문을 퍼부을 것 같은 애들이 남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금방 남편한테 홀딱 빠진 거 아니겠어요? 이야, 정말 완벽해. 어디서 저런 남자를 찾았니? 너는 복도 많다 이년아. 너처럼 괄괄한 성격에 어디 가서 저런 사람을 만나니? 놓치지 말고 잘 잡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 결혼 전 남편은 딱히 얼굴이 잘생겼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때는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인 터라 딱히 부러운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도 친구들도 꼭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홀린 것처럼 남편한테 순간적으로 홀딱 빠져버린 거죠. 그게 남편이 가진 매력 중 하나였어요. 사람을 순식간에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게 무시무시한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아무튼 그렇게 연애를 오래 하는 동안 저는 남편을 탐색했죠. 딱히 성격이 모난 것도 직업이 괜찮은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을 좋아했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꽤 성실하게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했고 더없이 자상한 성격으로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비행이 늦게 끝나면 항상 차를 가지고 공항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린 건 물론이고요. 비행 나가면 다리가 춥다고 담요를 챙겨줄 정도로 자상했죠. 그런 남편이었기에 저는 연애 기간에도 딴 남자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남편만 바라봤어요. 남편 바라기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남편을 낳은 부모님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결혼을 생각할 때이기도 해서 남편한테 그 말을 했더니 곧바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에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남편한테 부모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얼굴이 딱 굳더군요. 저는 무슨 말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남편한테 이유를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무슨 말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
우리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어머니가 나를 키웠거든. 어머, 내가 실례를 했구나. 미안해. 자기가 크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그럼 집안 인사는 천천히 드리도록 할까? 자기가 그렇게 이해해주면 정말 고맙겠어? 저는 남편이 할어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나름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로 그 얘기를 2번 꺼내지는 않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결정하기로 한 시점에서는 저는 최소한 얼굴은 보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부모님을 보여주길 좀 꺼린다고 해야 할까요? 한사코 그 얘기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모가 될 어머니를 보게 된 건 정말 결혼이 거의 열흘도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시모 댁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죠. 시모는 남편 못지않게 꽤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어릴 때 남편을 낳아서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지만 누가 보면 40대 초반이라고 할 정도로 젊어 보였어요. 생글생글 눈웃음이 좋으신 편이어서 인상이 좋다는 평판을 들을 얼굴이었죠. 딱히 미인이라고 보긴 어려웠는데 뭐랄까 남편처럼 사람을 묘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시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어디서 이런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를 데려왔니? 엄마는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쏙 든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 사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보석 같은 여자예요. 자기는 어머님 앞에서 무슨 그런 말을. 어머님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한테 뭐 궁금한 건 없으세요? 궁금한 거? 글쎄 어떤 걸까? 네. 뭐 부모님은 뭘 하시고 저는 어디서 자랐고 지금 하는 일을 결혼하고도 계속할 건지 이런 걸 물어보실 줄 알았어가지고. 아니다. 그런 걸 물어서 뭐하니. 둘이 사랑하고 잘 살기로 마음이 합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 내가 꼬치꼬치 물으면 네가 불편할 수도 있을 거고. 아무리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될 저에게 질문이 1도 없다는 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려는 어머님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저 감사했습니다. 괜히 긴장해서 모범답안 같은 답변을 준비한 제가 창피해지더군요. 시모는 저에게 그저 우리 아가 그러면서 모든 걸 예뻐해 주시기로 하니 그걸로 결혼 전 면접을 잘 본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만 시모가 남편한테 계속 내가 말한 거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자꾸 하더군요. 무슨 시간이 없다는 건지 의아하긴 했지만 딱히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했던 시점이 그때부터였어요. 연애할 때는 남편이 딱히 이세 계획이나 아이에 대해 호불호가 없었거든요. 그냥 낳으면 1명 정도? 그런 말을 가끔 하고 길 가다가 애기 봐도 그냥 힘들어한 타입이라 아이를 딱히 갖고 싶어 한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나서는 자꾸 저한테 들이대더군요. 할 때마다 피임도 안 하고요. 저는 신혼을 좀 즐길 생각이었던 터라 남편이 피임을 안 하고 그러면 온 신경이 곤두서서 남편한테 화를 내곤 했죠. 자기 자꾸 왜 그래? 나 지금 임신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아, 그렇지.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주의할게. 자기 아이 빨리 갖고 싶어서 그래? 왠지 그렇게 초조해 보여. 아니, 빨리 갖고 싶긴. 그냥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피임을 깜빡한 거야. 앞으로 정말 조심해. 나 아직 나이 어리거든? 벌써부터 애 엄마 될 생각 없어?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시모였습니다. 다른 건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시모가 유독 아이 문제만큼은 집요하게 묻더군요. 애를 언제 가질 건지, 낳으면 최대한 많이 낳으라는 둥, 저한테 애를 많이 낳은 부부가 확실히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둥, 그런 식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남편이 3대 독자이긴 해서 아들을 중요시하는 보수적인 집안 문화가 있다는 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내가 이 집에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겠구나, 그런 예감이 되기는 했죠. 예, 여자가 다리 벌릴 땐 좋지만 그건 다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거란다.
모름지기 결혼을 하면 애를 많이 낳아야 해. 아, 네. 어머님, 근데 저는 아직 신혼을 많이 더 즐기고 싶은데요. 똑똑해 보이는 애가 왜 그리 답답한 소리를 하니? 우리 집은 3대 독자니까 꼭 아이를 빨리 낳아야 해. 기약하렴. 저를 며느리로 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리모로 쓰려고 그러는 건지 너무 결혼 전부터 아이 얘기를 하면서 집착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빼고는 정말 잘해주셨기 때문에 시모에 대해서 불만을 딱히 느끼지 못했죠.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이 있던 날, 저는 그날의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직업이 승무원이었다 보니 제 승무원 친구들도 결혼식에 많이 왔는데 남편 친구들도 결혼식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 친구들이 제 친구들을 흘끔흘끔 보면서 미모를 칭찬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죄다 제 남편한테 이것저것 물으면서 그 주변을 맴도는 거 아니겠어요. 꼭 무슨 연예인 팬사인회처럼요. 말투나 인상이 참 좋으세요. 어디서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빠져들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결혼식에 왔으면 신부인 나한테 더 관심이 많아야지 우리 신랑한테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이제 내 남자고 금잔남이야. 눈독 들이지 마.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친구들이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남편을 쫄쫄 쫓아다니는 바람에 제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인데 신랑이 눈길을 끄니까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약과였죠. 시모 역시 저희 부모님이며 저희 쪽 어른들한테 둘러싸여 거의 사인해주기 직전처럼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사부인, 정말 후덕하고 인상이 좋으십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칭찬을 들을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제가 오래 살면서 이렇게 서운하고 못 있는 분은 처음 뵙네요. 정말 언제까지나 옆에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풍경을 보고 있자니 좀 어이가 없었죠. 저는 속으로 똥을 싸고 있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죠. 남편이나 시무나 사람을 그렇게 저처럼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닐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인상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게 꼭 홀린 것처럼 그 다음에는 항상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시모랑 대화를 한 제 주변 사람들도 꼭 대화를 마치고 나면 모두 이상한 반응을 보였죠. 특히 시모랑 대화를 하고 온 저희 엄마는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청첩장을 촥촥 찢어서 공중에 뿌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차분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서는 이 결혼식 역 같아. 씨발 다 뒤집어 엎어야 해. 아! 엄마 대체 갑자기 왜 그래? 청첩장을 왜 찢어? 어머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미안 나도 모르게 이걸 순간적으로 찢고 싶어지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오늘 좋은 날이잖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친구는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여자 화장실에서 막 엉엉 하는 통곡 소리를 내면서 울기까지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데 변기 붙잡고 우는 여자 보셨나요? 제 친구가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갑자기 왜 통곡을 하고 그래? 깜짝 놀랐잖아. 몰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그만. 다 미안해. 결혼식장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닌데. 아까는 기분이 좋아 보이더니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너희 남편과 얘기할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뻥뻥 울고 싶어졌어. 사람이 무슨 약에 취했을 때 그런 느낌이랄까. 시무랑 남편이랑 대화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대화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나중에는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생기곤 했죠. 그래도 그걸 시무랑 남편 탓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 타고난 기운이나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물론 그때 느꼈던 직감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긴 하지만 근데 더 황당한 건 주례사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결혼식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서 가지고 있다가 나온 건지
돼지 머리를 들고 강단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사회자 마이크를 확 뺏어서 그러더군요. 여기 죄송한데 불 좀 싹 꺼주세요. 내가 촛불을 좀 켜야 되니깐. 다들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서 주세요. 순간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불이 꺼지자 시모는 아랑곳 없이 돼지 머리를 들고 단상에 올려둔 다음 거기서 큰절을 3번이나 하기 시작했어요.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손을 비비면서 마치 꼭 누구한테 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절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소름 돋게 기괴하던지요. 저는 순간 너무 쪽팔려서 남편한테 제발 좀 말려보라고 눈치를 줬지만 남편 눈깔도 그때는 정상이 아니더군요. 같이 옆에서 절이라도 하는 것처럼 초점이 나가서 영원히 지 엄마 옆에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해프닝도 그런 해프닝이 없었죠. 자, 모두들 복창하세요. 결혼은 신성하고 거룩한 겁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성스러운 과정이죠. 결혼은 신성하다, 신성하다. 결혼은 신성하다, 신성하다.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혼식이 끝냈죠. 저와 남편은 미리 약속한 대로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간 첫날 밤. 그래도 첫날 밤인데 좀 로맨틱하게 보내고 싶어서 저는 와인이랑 룸서비스를 시키고 남편을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방 쪽에서 서서 뭔가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뭐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죠. 남편이 글쎄 혼자서 부엌에서 마늘을 씹고 있지 않겠어요? 저기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마늘을 왜 먹어? 무슨 웅녀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내가 마늘을 너무 좋아해서. 마침 배도 고프고. 근데 매워서 눈물이 다 나네. 아까 저녁 많이 먹었잖아. 그리고 마늘이 먹고 싶으면 요리해서 먹어야지. 그렇게 생마늘을 씹으면 매워. 이제 그만 먹어야겠네. 미안해. 신혼 첫날 밤에. 자기 입에서 마늘 냄새 펄펄아. 나 자기랑 키스도 안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저는 너무 빡치고 환방해서 그만 먼저 침대로 들어가서 누워버렸죠. 자려고 그런 건 아닌데 피곤했는지 졸음이 오더군요. 그래서 스멀스멀 자고 있다가 새벽에 깼는데 또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제 위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제 다리를 벌린 상태였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조금만 있어봐. 거의 다 했으니까. 힘은 왜 안 하는 건데? 아까는 마늘을 먹지 않나? 자기 미쳤어. 우리 아이 좀 빨리 갖자. 어때? 나는 당장 임신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내려와. 가운데 발로 까기 전에. 그리고 억지로 남편을 밀쳐낸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신혼여행이 엉망이 된 건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따지자 남편은 자기 집안 내력이 나느니 마늘을 먹어야 정력이 좋아지느니 어쩌니 헛소리를 막 하더군요.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이 왠지 평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암울한 생각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남편은 특히 밤만 되면 이상하리만치 사람이 돌변했고 항상 아내다 사정을 하려고 해서 제가 기겁을 하곤 했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극방을 쓰자고 선언을 했죠. 남편은 서운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임신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모한테서 호출이 오더군요. 집으로 좀 오라고요. 시모 집에 갔더니 시모가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는 붕어찜이나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때문에 차렸다고 저더러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검은색 음식은 뭘까요? 걔가 자라 모가지를 푹 찐 거다. 네 몸에 좋을 거야. 얼른 마봐라. 이걸 저더러 먹으라고요? 절대 못 먹을 것 같아요. 마워야 애를 빨리 갖지. 네가 몸매가 날씬하지만 체력이 약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겠니? 약이다 생각하고 남기지 말고 얼른 마봐. 어머님,
저희 당분간 애 가질 생각 없어요. 이제 신혼이기도 하고. 제가 당장 애 낳는 것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시모 눈알이 흰자가 보이더니 표정이 무섭게 돌변하더군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니? 우리 집이 3대 독대인가 뭐르니? 그건 알아요. 저도 며느리 입장에서 아이 낳고 살라는 말씀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저희 부부의 삶이고 제 인생이 걸린 일인데 아이 낳으라고 강요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시모는 순간 빡쳤는지 자라 모가지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테이블을 확 엎더군요. 그릇이 깨지고 수저가 바닥에 뒹굴면서 순간 주방이 초토화되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혹시 시모가 저를 때리려나 싶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으려고 했어요. 잠깐, 그 방은 안 돼. 거기 들어갔다 봐. 너 아주 혼날 줄 알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문만 잠깐 연 것뿐이에요. 닫을게요. 제가 작은 방 문을 열려고 하자 시모가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안에 커튼이 쳐져 있고 뭔가 가득 들어있는 것 같은 그 방은 쓰지 않는 방인 것 같더군요. 사람이 쓰는 방도 아니길래 들어가지 말라는 게 좀 이상했죠. 문을 열고 닫을 때 무슨 종처럼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 이후로도 아이를 낳으라는 시모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주말 저녁에 갑자기 저희 집에 들이닥치지를 않나. 수시로 카톡이며 전화로 임신 전 먹으면 좋은 음식 같은 걸 보내주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주말에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현관에는 시모의 신발이 있어서 어머님 오셨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죠. 거실에는 웬 무당한 사람이 칼 위에 서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식탁은 어디에 갔는지 치워졌고 집안에는 이상한 끈 같은 것들을 매달아 놔서 누가 보면 집이 무당이라고 오해하기 딱 좋았죠? 아이 비나이다 아이 와. 아니 어머님 대체 저희 집에 이게 다 웬 거예요? 쉿. 어서 너도 저 앞에다 피거라. 이게 다 네가 떡떡거리 같은 아이를 가지라고 하는 일이다. 어머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저 아이 안 갖는다고요. 그리고 저 작두타는 분은 누구세요? 저기 얼른 그 칼에서 좀 내려오시겠어요? 너 이게 얼마짜리 굿인지는 알고 그러는 거니? 제가 그 돈 드릴게요. 제발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는 시모의 횡포가 두가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그날 밤 남편을 앉혀놓고 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은 더더욱 황당하게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시큰둥한 거 아니겠어요? 애를 갖지 않기로 한 저를 타박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결혼했는데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말이나 돼? 당신 지금 내 편 아니고 어머님 편 드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애가 들어서는 게 자연의 성리인데 자기가 그걸 거부하니까 그렇지. 이게 무슨 동물의 왕국이야? 자연의 섭리가 여기서 왜 나와? 그리고 내가 애 안 낳는다고 몇 번을 말해. 우리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어차피 아이 가질 거라면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고 봐. 남편마저 그 지경이 되니까 제가 아주 꼭지가 돌겠더라고요. 둘이 그러고 작당하니 제가 딱 사는 게 죽을 맛이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엄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굿을 하라는 거예요. 시모가 굿판을 벌여서 집에 귀신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씻김 굿을 하면 그 전에 집에 또아리 태우고 있는 귀신이 집을 나간다나요. 처음엔 그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굿 잘하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리고 주소를 하나 받아서 갔는데 서울 종로에 있는 묘기당이라는 곳이었어요. 애기당 무슨 당은 많이 봤지만 묘기당이라니 무슨 사자 같았는데 엄마가 용하다고 한 곳이니 믿고 들어가서 상담을 받았죠. 거기 무당은 남자였는데 나이가 적어도 60대는 넘어 보였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부츠를 들고 앉아있더군요. 이건 무조건 사기꾼이다. 속으로 그러고 뒤돌아서 나가려는데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지? 네? 아니에요. 아니긴 사람 속이지. 귀신을 못 속여. 귀신이요? 그럼 세상에 정말 귀신이 있긴 한 건가요? 너도 지금 귀신 쫓아달라고 온 건 알아? 너네 집에 들어있는 그 두 귀신.
아,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용할 수가 있나요? 모든 걸 툭툭 맞추는 무당의 귀 말에 껌뻑 넘어갔죠. 제가 또 팔랑기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속는 셈 치고 굿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무당한테 날짜를 잡고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 날로 정했죠. 비용을 무려 500만 원을 달라길래 깎고 또 깎아서 350만 원에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비상금을 탈탈 털었죠. 그리고 굿을 하는 당일 묘비당이 진짜 무슨 묘기를 부리듯 칼을 타면서 굿을 하기 시작했어요. 펄쩍펄쩍 뛰더니 제 눈을 보고 니네 내 뱃속이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애를 안 가져서 그러나 하고 순간 반성이 되면서 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1초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띵동 하고 벨이 울리더군요. 봤더니 화면 속에 시모가 있었어요. 예고도 없이 방문한 거예요. 문을 열어드렸는데 시모가 혼자 오지 않고 지난번에 칼을 타던 무당을 데리고 왔더군요.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님, 저도 설아야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애 낳는 기계 취급을 받을 순 없어요. 무당 말이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하니 저도 굿을 한번 하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귀신을 불러? 내가 이 꼴 보려고 돈 써가면서 무당 데려온 줄 아니? 무엄하다 무엄하다. 다산의 기운이 막힌다. 다산의 기운이. 커봐라. 내 이놈의 구판을 당장 다 부셔버려야겠다. 그리고 시모는 제가 모셔온 무당이 애써서 설치해둔 신당을 전부 엎어버리더군요. 그쯤 되니까 저도 꼭지가 돌아서 시모한테 대들기 시작했어요. 구판을 망치려는 무당을 밀쳐서 퍼뜨린 다음에 제가 데려온 무당을 피신시켰죠. 시모가 저를 때리려고 하길래 집에 있는 대걸레로 막은 다음에 시모를 잡아뜨리고 남편 소재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가져와서 시모가 데려온 무당이 가져온 신당 설치 물품을 전부 내리쳐서 부서뜨렸어요. 그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폭력적이 되더라고요. 제가 마구 물품을 때려 부시면서 욕설을 퍼부었더니 시모도 무당도 놀래더군요. 나는 해나는 기계가 아니야. 해나는 기계가 아니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요 모두들. 예, 진정 좀 해라. 그 야구방망이 좀 내려놓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나가요. 신이시여 이게 무슨 일이니? 제 생각에 아무래도 시무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저에게 애를 낳으라고 강요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놈의 집안이 아무리 3대 독자가 중요하다고 해도 저를 대리모로 생각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괴롭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김장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허리가 휘도록 김장을 하고 있는데 시몬은 갑자기 어떤 전화를 받고 나가더군요. 무슨 전화길래 그리 다급하게 나가지? 하고 저는 생각했죠. 시모 집에는 저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시모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작은 방이 약간 열려있는 게 보였어요. 그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순간 방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저도 모르게요. 어쩌면 그 방을 들어가면 안 되었던 건지 모르죠. 그런데 그날은 왠지 시모랑 남편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이 방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말았습니다. 작은 방에는 가구 하나도 없이 작은 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관이 무엇인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전혀 짐작도 되지 않았죠. 커튼을 조심스럽게 걷고 나니까 관뚜껑이 그려진 십자가가 보이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나도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뭐야? 웬 관이 집에 있는 거지?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그 관뚜껑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관을 열었을 때 그 관 안에 있던 건 다름 아닌 바로 아기 인형이었거든요. 인형은 발가벗은 채로 관에 누워 있었고 눈을 뜨고 있었죠. 그 순간 제가 느꼈던 소름과 공포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순간적으로 너무나 놀랐지만 어떻게든 시모에게 진실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전화를 받으러 나간 시모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시모는 집 근처에 있는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시모의 표정이 심각한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자 시모랑 두 사람은 집 뒤편에 있는 산길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저는 순간적으로 따라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몰래 미행을 하다 들킨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대로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모가 제가 미해한다는 걸 모르도록 조금씩 뒤쫓아가면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걸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산길을 조금씩 오르는데 잠시 후 작고 하얀색 건물이 나오더군요. 창고 같아 보이기도 하고 무슨 교회 같기도 했어요. 시모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다급하게 안을 들어가더군요. 날은 이미 어둑해져가고 있었고 저는 발길을 돌릴지 아니면 그 건물에 들어가 봐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뭔가 이건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서 시모를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문은 열려 있었고 현관에는 꽤 많은 신발들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뭔가 옹알거리는 소리가 조금 불안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들어가 보기로 했죠. 문을 빼꼼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나이는 한 50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자들이 모두 일렬로 서서 어딘가를 향해 두 손을 비이고 있었죠. 그리고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우는 듯 보였는데 전부 눈이 흰자위가 보이고 입에서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어처구니 없는 풍경이라니.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이 비는 그 단상 앞에 있었던 물건이에요. 그건 바로 제가 시모 댁에서 봤던 아기 인형이었죠. 아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결혼은 신성하다. 결혼은 신성하다. 잠깐 쉿. 한 명이 조용해라는 신호를 보내자 주문을 외는 소리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더군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 생쥐 한 마리 들어왔네요. 생쥐요? 그렇다면 누가 꼬리를 팔 핑계로군. 그리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시모를 지목하더군요. 시모는 주문을 외다가 깜짝 놀라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를 봤어요. 제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나요, 신주님? 저는 단지 지금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히 왔을 뿐입니다. 네가 직접 보아라. 저 문간에 지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시모가 뒤를 돌아서 출입문에 숨어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모는 순간 소리를 질렀고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돌아보더군요. 저는 겁에 질려서 다급하게 신발에 빼어 신고 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모든 일이 그르쳐버렸다라는 말이 들리더군요. 날은 이미 어둑해졌고 저는 산길에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게 헐레벌떡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여기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모여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경찰과 함께 그 건물로 들이닥쳤을 때 그 건물은 안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건 단상에 있는 그 아기 인형뿐이더군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머물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적이 감들 뿐이었죠. 이상하다. 분명 여기에 모여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여기 여자들이 모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있는 걸 봤다고요. 휴아, 또 이 사건이군. 이 사건이라뇨? 이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 집단 사건입니다. 아기를 숭배하는 조직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모여서 강제 결혼을 맺고 최대한 많은 아이를 낳게끔 하려는 사이비 조직이에요. 사이비 조직이요? 아주머니 혹시 아이 있어요? 저는 아이는 없는데 왜요? 다행인 줄 아세요. 아이가 있었으면 이곳에 유괴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순간 쓰나미 같은 공포가 몰려왔어요. 시모가 이 사이비 단체의 소속원이었고 저에게 아이를 낳도록 강요한 것도 결국 그런 의도였기 때문이라고 하니 충격이었죠.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지 알고 있다면 저에게 어디까지 숨긴 건지 알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상하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길래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는데 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고 짐을 모두 싸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보니 남편 짐도 남편 물건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였고요. 남편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 모든 일을 시모가 조종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시모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사실은 시모 집도 전부 싹 비워진 채로 텅 빈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작심하고 이사를 간 것처럼 모든 집안 물품들이며 집기가 싹 비워진 채였죠. 전날 저녁 저를 봤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이삿짐을 빼서 나갈 수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졸지에 남편과 시모가 실종된 거죠. 경찰에서는 아무리 이 두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이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나네요. 아주머니 사기당하신 거예요. 제가 사기를 당하다니요? 아주머니 남편은 위장결혼을 한 거죠. 아주머니한테 애를 받으려고요. 그럼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을 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셔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넘어오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 이후로 뉴스 기사 검색에 영화를 숭배하는 종교에 대해 검색을 하면서 정말 이런 사이비 집단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단이 10년 전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국에 분포되어 위장결혼을 하는 활동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하마터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만나질 뻔한 위기를 겪은 셈이죠. 만약 남편과 결혼하고 시모의 요구대로 애를 낳았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남편과 시모의 행방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적어도 남편과는 한 번쯤 만나서 이 모든 일을 정말 계획했는지 저랑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의도적으로 저를 속인 건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거의 포기할 뻔한 찰나에 제주도에 사는 지인이 제주에서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해주게 됩니다. 저는 급하게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남편을 봤다는 집에 갔지요. 가봤더니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가 있더군요. 그 여자는 저처럼 남편이 꼬셔서 혼인신고를 하며 살던 중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른 상태였어요. 그럼 저희 남편, 아니 그쪽 남편은 지금 어디 있나요? 얼마 전 서울 출장을 간다고 갔어요. 내일쯤 돌아올 텐데. 그럼 저를 만났다는 말은 하지 않고 내일 저를 남편에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저희 남편이 무슨 일을 한 건가요? 큰일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쪽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예요. 그쪽 남편은 엄연한 범죄자입니다.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임신녀는 제가 들려준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한동안 울더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아이를 생각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제 말에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과 시모를 같이 잡자고 저랑 합의를 했죠. 저는 하룻밤 그 집에서 묵으면서 남편과 시모가 사이비 종교 집단 소속이고 그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는 행각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었고 나중에는 분노를 보이면서 꼭 이 사기범을 잡아서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고항에서 돌아온 남편이 차를 몰고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길었지만 외모는 변함이 없었죠. 남편 차 옆자리에는 시모가 타고 있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보더니 차가운 눈초리로 쳐다보더군요. 당신 왜 그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당신이 날 속였기 때문이지, 이 악마 같은 놈아. 내가 당신을 속이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왜 센 사람을 잡고 그러니? 응? 애가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애 낳아봤자 당신이 재단에 바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뭐라고?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 다 끝났다고. 그 순간 제가 시모와 남편 앞에 나타났습니다. 둘은 저를 보더니 놀라서 도망치려고 하더군요. 저는 도망치려는 시모의 머리끄덩이를 잡아서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망가는 남편을 잡은 건 저와 동행했던 제 친구였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경호원 출신인 친구와 함께 내려갔던 거죠.
제가 시모를 마구 두들겨 패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질을 하더군요. 다행히 동행한 친구가 남편을 제지시키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코피를 흘리면서 남편 옆에 같이 무릎을 꿇었죠.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남편과 시모에게 물었죠.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던 거죠? 이 세상에는 애가 모자라. 더 많은 애가 있어야 해. 지구의 미래를 위해. 왜 그런 당신네들 미친 욕망에 우리 같은 평범한 여성들이 희생되어야 하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 다리나 벌리고 헤헤거리면서 남자한테 넘어간 주제에. 뭐라고? 너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두 사람 평생 콩밥 먹게 해주겠어? 그리고 저는 경찰을 불러서 증거 자료를 넘겨주고 두 사람은 혼인 빙자 사기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둘의 고질적 악행을 이유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두 사람은 결국 감옥에 갔죠. 물론 이렇게 해서 이 사이비 단체 활동이 끝난 건 아니었고요. 이 일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잠시 동안 자취를 감췄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이후로 여성단체에 들어가서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고 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의 도움으로 사이비 단체 일원들을 하나씩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할 텐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악마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처럼 사이비 종교단체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자 조심하라는 말씀 꼭 드리면서 제 사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잡히지 않을 뻔했던 남편과 시모의 사기가 처벌을 받아서 다행이네요.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례는 정말 많죠. 우리 구독자님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새해에는 이런 결혼사기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